회색의 위지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실로스의 안나, 마틴은 어린 시절부터 누려온 호화로운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안나가 4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아버지 조셉 마틴은 사랑하는 딸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조셉 마틴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모든 에너지를 사업에 쏟아부었고 알시바스에 첫 $100만 벌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수익률에 몰두하는 동안 안나의 교육은 오랫동안 고용해온 가정부와 부모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안나와 아버지의 사이는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업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족한 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안나가 진정으로 잘하는 일은 돈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셉은 딸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족 사업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회사에서 일해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최적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고 안나의 생활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안나는 진정한 어려움에 직면해 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집안의 직원이나 아버지의 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안나는 한 번 쇼핑에 일반인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썼고 아버지의 재산 덕분에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는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호화로운 일상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안나는 이것을 공허하고 부유한 삶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았습니다. 결국 조셉은 딸을 설득하는 데 인내심을 잃고 안나를 위한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상대는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조셉의 사업적 지위를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위를 얻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셉은 딸에게 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은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고 난 네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구나. 안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조셉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결혼이며 이미 완벽한 배우자감을 찾아두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안나는 아버지가 농담을 하거나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끊임없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일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의 아들인 알폰소 네이비스를 알고 있었지만 친구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사이였고 그가 자신의 남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의 제안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고 조셉은 이를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바로 조셉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알폰소의 아버지인 네이비스 씨에게 연락했고 네이비스 씨 역시 네이비스 가문의 사업 또한 두 가문의 결합으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길고 세심한 작업이었지만 안나는 평소처럼 모든 준비를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신부가 자신의 결혼식 준비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모든 계획이 안나의 취향에 맞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도시 최고의 호텔을 빌리고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를 초청해 연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였고 신랑 알폰소는 이미 무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신부의 입장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안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했고 이런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셉은 하루 종일 결혼식에만 집중하며 다른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기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장에 어떤 직원도 안 나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셉은 자신이 망신을 당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도 도시의 모든 유력 인사들 앞에서 말입니다. 네이비스 씨는 조셉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딸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 알겠소. 그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소동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한 것은 자신이었고, 딸은 다시 한번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록 하객들이 호텔에서 하루 종일 헛되이 기다렸더라도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조셉은 안나가 자신의 방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젊은 여성은 아버지의 명예가 얼마나 크게 실추되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안나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조셉은 서재에서 밤늦도록 딸의 용납할 수 없는 제멋대로인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하든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그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누구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선 후 안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안나는 화가 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대자마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네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살 집은 마련해 두었다. 네 경호원이 오늘 너를 그 새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조셉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 안나에게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 사이에 흔히 있었던 협박일 뿐일 것입니다. 안나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며칠 후면 그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서 어쩌면 다시 잠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급한 노크 소리가 그녀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그는 안나에게 짐을 싸는데 30분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틴 씨의 명확한 지시였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경호원이 직접 짐을 싸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야. 나보고 캔자스 농장으로 이사 가라는 거야. 안나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은 무표정하게 방으로 들어와 안나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어조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틴 씨의 명령을 따를 뿐이며 안나에게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나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못해 협조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캔자스의 그 집까지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나는 아버지가 자신을 놀라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시골길을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도시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가 준비해둔 집을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녹슬었고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철제 창틀은 녹투성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집에 들어서면서 먼지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침대와 흔들리는 식탁, 그리고 몇 개의 의자뿐이었습니다. 안나는 평생 이렇게 허름한 집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명품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드레스룸과 화려한 욕실, 최첨단 가전제품으로 채워진 부엌은 이제 먼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경호원은 짐가방 몇 개를 안나에게 건네주고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안나는 홀로 남겨진 낯선 환경에 압도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안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배고픔에 잠에서 깼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도 안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과 행동은 이 소박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안나는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현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안나는 가게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주인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안나는 빈손으로 가게를 나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안나는 낡은 농가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안나는 마을 게시판에서 농장 일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안나는 망설였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농장 주인을 찾아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안나의 옷차림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일손이 부족했기에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안나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힘든 농사일에 곧 지쳐버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과일을 수확하는 일은 그녀에게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나는 농장 일에 익숙해졌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안나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안나는 그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노동의 보람, 그리고 진실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안나는 더 이상 과거의 호화로운 삶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에 만족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이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즉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할 다른 일들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가 유턴해서 떠날 때 안나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녀에게 인내심을 잃고 자신이 황량하고 신이 버린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그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고 슬펐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안나는 내부가 외부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구는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었고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완전히 청소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청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안나에게 이 집을 청소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간식을 먹을 때만 잠시 멈췄습니다. 먹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그 분노는
오히려 일을 끝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나는 마침내 집을 조금이나마 정돈하고 간신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음식을 만들 기운조차 없었던 그녀는 빈속으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수께끼 같은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그녀는 문을 열자 작고 연약해 보이는 할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얘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브루나 페일러야. 네, 이웃이란다. 먹을 것을 좀 가져왔어.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아나는 매우 친절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국 바구니를 받아들고 브루나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나는 깨끗한 바닥을 보고 이 어린 소녀가 청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있는 유일한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나는 아나가 이곳에 한동안 머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지역에서 살려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에 아나는 놀랐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루나는 매우 부드럽게 이 지역에 우체부가 필요하며 아나가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진심인 것 같았고 다시는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었고 집에는 바구니 속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체부 일은 아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했습니다. 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마을의 각 가정에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집들은 많지 않았지만 농장과 목장이 많아 집들 사이의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첫 주에는 모든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 지역이 낯설었고 모든 길이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차 일에 익숙해진 아나는 한나절 만에 모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는 이전에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런 경험이 어떤 느낌일지 몰랐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곳에서 온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금 고지서처럼 좋지 않은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워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나가 어느 시골집을 지나갈 때 창밖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창턱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는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에는 빈 술병과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집 전체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나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쓰레기를 피해 창턱에 서 있던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위험한 창턱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고 이 여자아이뿐이었습니다. 아나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브루나에게 물어본 후 아나는 루시의 어머니가 제시카라는 미혼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제시카는 이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는 트럭 운전사와 관계를 맺고 임신했다고 합니다. 제시카는 술을 좋아했고 근처 파티에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나는 루시를 안고 브루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시카의 행방을 수소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시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브루나는 빵, 과일, 우유, 간단한 샌드위치를 가져왔고 루시는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아나는 눈앞의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집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루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를 생각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루시가 배불리 먹은 후 아나는 집에 있던 여분의 담요를 깔아주고 즉시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젊고 유능한 루카 경관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제시카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주 전체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알주 후 경찰은 남부의 어느 집에서 제시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2명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약에 취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제시카가 마약에 중독되었고 아이를 방치한 사실 때문에 캔자스 사회복지부는 그녀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루시를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카 경관이 아나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시와 함께 지낸 시간 동안 그녀는 이 어린 소녀에게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나는 이것이 루시에겐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어머니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나에게 루시는 마치 자신의 여동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브루나를 찾아가 루시를 입양하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루나는 놀랐지만 곧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얘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루시가 엄마를 그리워하겠지만 고아원은 결코 그 아이가 가야 할 곳이 아니야. 길고 복잡한 입양 절차를 거친 후 아나는 마침내 루시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루시를 더 잘 키우기 위해 아나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넓혀 더 먼 지역까지 우편물을 배달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나는 항상 그녀 곁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루카 경관도 때때로 나타나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 루카는 계속해서 이 가족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브루나는 심지어 루카가 아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나는 연애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새로운 삶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응석바디 부잣집 아가씨는 새로운 책임감과 삶의 태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가 5지역의 우편물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고급 승용차였고 오랫동안 그런 차를 보지 못했던 그녀는 즉시 누가 왔는지 알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그녀는 루시의 손을 잡고 뛰어나가 아빠라고 외쳤습니다. 막 차에서 내린 요셉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는 그를 꽉 껴안고 루시도 함께 안아주며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요셉은 감동받았습니다. 딸의 포옹은 자신의 결정이 그녀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정말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는 딸에게 결혼을 강요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나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나는 이제 원한다면 도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색빛 지구 채널 구독을 통해 이 놀라운 세상을 탐험해 보세요. 아나는 루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사치스럽고 무의미했던 삶과는 달리 이제 그녀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아나에게 단순한 입양된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고 아나는 루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아나는 우체부 일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삶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브루나 할머니는 아나와 루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루카 경관은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아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루시를 키우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아나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나는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찾은 새로운 삶과 루시와의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아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